참 좋다 나 어루만져준다. EBS 한국지리 진웅입니다. 제가 항상 안녕하세요 라는 멘트로 강의를 시작했었는데요. 오늘은 괜찮습니다 라는 멘트로 강의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자, 2017년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정말 다사다난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 탄핵부터 시작해서 조기 대선, 그리고 여름철엔 중남부 지방에 호우피해가 있었고요. 포항의 지진,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능의 연기까지. 제가 응답하라 시리즈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응답하라 시리즈가 계속 이어진다면 아무래도 응답하라 2017이 반드시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또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2017년을 되돌아본다면 고3 때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과 더불어서 이 수능이 연기되었던 이 역사적인 순간들을 꼭 기억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능은 연기되었고요. 이제 남아있는 것은 허망해야 할 것이냐, 허점을 극복할 것이냐, 멘탈이 무너지느냐, 또 멘탈을 부여잡느냐, 바로 이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능 전날에, 실제 수능이 있기로 했던 전날에 어떤 생각하셨나요? 한편으로는 빨리 시험이 끝나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 이걸 보았을 텐데, 이거 보고 반드시 1등급을 받았을 텐데, 이런 생각하지 않으셨었나요? 네, 드디어 우리에게 그 조금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이 일주일의 시간은 누구에게 굉장히 짧은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기적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 수능 전날에 느꼈던 그 긴장감을 이어가시는 것이고요. 또 새로운 것들을 다시 담기보다는 장점을 극대화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시간으로 삼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적을 만들어갈 행운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남아있는 일주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많이 고민하셨을 텐데요. 자, 남아있는 일주일 동안도 EBS I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지막 일주일에 정리를 도와줄 수 있는 파이널 체크포인트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자, 두 강으로 강의가 구성되는데요. 아주 새로운 것들, 그리고 자세한 것들을 다루기보단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일주일간 정리해야만 하는 내용들, 그리고 다시 보아야만 하는 내용들을 두 강에 걸쳐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1강에서는요, 한국지리가 총 8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 8개의 단원에서 최근 출제 경향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꼭 한번 다시 일주일간 체크해 보았으면 하는 내용과 더불어서, 자, 여러분들 한국지리의 고난도 문항하면 아무래도 통계 자료를 활용한 문항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후, 그리고 에너지, 그리고 인구, 이러한 주제들이 통계 자료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제들인데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통계 자료 꼼꼼하게 살펴보고요. 이러한 통계 자료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만한 내용들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 남아있는 두 강 여러분들이 일주일간의 기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전반적으로 우리 8개의 단원을 총괄해서 어떤 내용들이 출제될 수 있는지, 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체크해봐야 할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쭉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주의해야 할 만한 통계 자료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지리 총 8개의 대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1단원과 2단원. 1단원은 국토통일과 국토인식이라는 단원입니다. 자, 2단원 아주 출제 빈도가 높은 단원은 아니고요. 또 문항수 자체가 많은 단원은 아닙니다. 최근 들어서 이 1단원과 관련해서 어떠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느냐? 자, 가장 최근에 주의해서 볼 만한 내용은요, 바로 산경도입니다. 그동안 거의 출제되지 않았었죠. 그동안 이 1단원 하면 고지도와 관련된 내용들이 주로 출제되었었고요. 고지도 중에서도 대동여지도가 가장 많이 출제되었었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이 산경도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는데요. 산경도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분수계입니다. 우리는 이 분수계를 통해서 하천 유역을 파악할 수 있고요. 또 하천 유역을 통해서 생활권까지 파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이 산경도 그리고 이 분수계가 중요해지고 있는 이유는요, 이러한 분수계를 이용해서 하천 유역을 파악하고, 그리고 하천 지형과 관련된 내용을 연계해서요, 하천 지형과 관련된 상하류의 특징을 비교하는 내용이나 또 우리나라의 주요 하천들의 특성을 비교하는 내용들, 이러한 내용들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경도 하면 분수계가 가장 중요하다. 이 분수계를 통해서 하천 유역들을 파악해 볼 수가 있다. 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다음 두 번째, 역시 과거보다는 출제 빈도가 낮아지고 있지만 이제는 다시 한번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 주제입니다. 바로 대동여지도입니다.
자, 이 산경도의 분수계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 대동여지도와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요. 대동여지도의 산줄기가 연속적인 면으로 그려져 있고요. 우리는 이 연속적인 면, 다시 얘기해서 산줄기를 통해서 역시나 하천 유역을 파악해 볼 수 있고요. 역시 하천의 특징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대동여지도와 관련된 아주 뚜렷한 출제 포인트는요. 바로 대동여지도에 표현되어 있는 해당 지역의 현재 특징을 묻는 문항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동여지도가 출제된다면 대동여지도에 표현되어 있는 그 지역이 과연 어떤 지역인가, 그리고 이 지역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 지역들인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지형환경과 생태계입니다.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은 주제이고요. 또 출제되는 문항 수도 많은 주제, 단원입니다. 자, 이 지형환경과 생태계는요, 개념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한 그대로 출제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개념을 꼼꼼하게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두 번째, 자, 지형 관련된 문항에서 최근 두드러지는 특징은요, 우리가 오지선다니까요, 5개의 선지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굉장히 새로운, 여러분들이 처음 보았을 법한 내용들이 종종 선지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문제 풀이할 때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 두셔야 할 것들은, 자, 지형과 관련된 문항에서 모르는 선지가 나올 수 있다. 모르는 선지. 자, 그러면 모르는 선지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패스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모르는 선지가 정답이 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내용들은 패스하시고요. 나머지 4개의 선지를 살펴보신 다음에 정답을 찾고, 만약에 정답이 안 나온다면 모르는 선지가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모르는 선지가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지형하면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지형도가 되겠죠. 자, 최근 들어서 2개의 지형도를 같이 제시해 주는데요. 이 2개의 지형이 하나는 화산 지형, 하나는 카르스트 지형, 또는 하나는 뭐 하천 지형, 하나는 해안 지형, 이렇게 서로 다른 2개의 지형을 제시해 주고 두 지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는 내용들, 또 지형도 안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지역들의 형성 시기, 또 암석의 특징, 이러한 것들을 묻는 선지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형도가 과연 어떠한 지형을 나타낸 지형도인지, 그리고 지형도에 표시되어 있는 A, B, C, D, E가 과연 무엇을 나타내고 있느냐, 또 각 지형들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마지막으로 그러한 내용들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단원입니다. 자, 3단원은 바로 기후입니다. 기후하면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지역 간의 기후 차이. 이게 가장 많이 출제되는 주제라고 볼 수 있고요. 고난도 문항에 출제되는 주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지역 간 기후 차이는 통계 자료를 이용해서 출제되고요. 이 통계 자료에서는 극값을 갖는 지역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통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기후와 관련된 통계 자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거주 공간의 변화, 아주 크게 촌락과 도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촌락과 도시 중에서 출제 빈도가 더 높은 주제는 도시입니다. 자, 도시와 관련된 주제들이 굉장히 다양하죠. 도시화, 도시 구조, 대도시권, 도시 체계,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이 있는데요. 불과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도시 체계와 관련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되었었는데요. 최근에는 도시와 관련된 통계 자료를 해석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도시 수와 인구의 절대적인 양, 그리고 비중, 증가율, 이러한 것들을 비교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두드러지는 출제, 바로 우리나라 여러 도시의 특징을 비교하는 유형의 문항들 많이 출제되고 있다. 그래서 주요한 도시들의 특징 같은 것들 잘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최근 들어서 통계 자료가 많이 출제되니까요. 수능 특강과 완성에 있는 도시와 관련된 통계 자료 다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가 가장 중요하다. 자, 다음 5단원은요. 생산과 소비 공간의 변화입니다. 가장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대단원이고요. 또 아주 다양한 통계 자료가 나오는 단원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준비가 굉장히 중요한 단원입니다. 역시나 통계 자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통계 자료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통계 자료, 바로 에너지입니다. 이번에 9월 모의평가에서도 출제되었죠.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 요 두 가지와 관련된 통계 자료가 굉장히 다양하게 변형되어서 출제됩니다. 그리고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 이 에너지와 관련된 통계 자료가 실려 있습니다. 그 통계 자료 다시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에너지와 더불어서
공업 역시나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워하는 주제인데요. 역시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공업의 분포입니다. 우리 열심히 암기했던 내용들 있잖아요. 거울, 포광당, 울려서 이런 것들 가장 기본적인 암기 사항들 꼭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5단원에서 가장 뚜렷하게 출제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주제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바로 농업입니다. 농업. 자, 농업 역시 이번에 수능 완성에 굉장히 다양하고 자세한 자료가 실려있기 때문에 통계 자료 같이 살펴볼 겁니다. 특히나 요 세 가지의 주제들 다시 한번 통계 자료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대단원 6번째 지역조사와 지리정보 처리라는 단원인데요. 가장 쉬운 단원이고요. 또 6단원에서 문제가 출제되면은 반드시 맞추셔야 하는 문항입니다. 특히나 GIS와 관련된 문항의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은데요. GIS 관련된 문제는 웬만하면 가장 마지막에 풀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는 문항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어렵지 않은 단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다음 7단원과 8단원으로 갑니다. 7단원은요. 다양한 우리 국토이고요. 역시 최근 들어서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단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최근 다양한 우리 국토와 관련된 문항 어떻게 출제되고 있죠? 아주 두드러지는 특징은 바로 백지도를 이용한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기조는 지난 수능 그리고 올해 6월과 9월 모의평가에서도 계속 이어져 왔고요. 올해 수능에서도 역시나 백지도와 관련된 문제가 적어도 두세 문항 가까이 출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백지도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자주 보는 것이 가장 좋다. 그리고 항상 이 백지도와 관련된 내용들을 학습할 때는요. 물론 중요한 지역들의 위치를 기억하시는 것도 좋지만 구석에 있는 지역들, 각 도의 북동쪽, 북서쪽, 남동쪽, 남서쪽에 있는 지역들을 중심으로 하나씩 연결 지어가면서 지역들을 암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역들의 다양한 특성들까지 잘 정리해 두시고요. 백지도 꼭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다양한 우리 국토에서 가장 자주 출제되는 권역이 어디냐? 두 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수도권, 그리고 두 번째가 충청권입니다. 특히나 요 충청권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권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충청권은요, 최근 들어서 인구와 제조업이 성장하고 있다. 요 내용 하나만 기억해 두셔도 다양한 통계 자료가 제시되었을 때 충청권과 관련된 특징들을 찾아가기가 굉장히 쉬울 거예요. 인구와 제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자, 수도권 하면은 수도권 내에서 그리고 다른 권역과의 인구 이동이라던가 또 다양한 권역들과의 상호작용 이런 내용들이 출제되니까요. 두 개의 권역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마지막.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아주 크게 인구와 지역개발이라는 두 개의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역시나 인구가 가장 중요하죠. 인구. 자, 인구는 역시나 통계 자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양한 통계 자료를 역시 다양한 형태로 출제하게 되는데요. 특징적인 지역들, 특히나 우리나라의 17개 광역자치단체들을 특별광역시와 도로 나누어서 통계 자료를 잘 정리해 두시면 문제 풀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역시나 통계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인구와 관련된 통계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한국지리 8개 대단원 1단원부터 8단원까지 최근 어떤 경향으로 출제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어떠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좋겠는지 이런 내용들 소개해 드렸고요. 자,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지리 하면 통계 자료 빼놓을 수가 없죠. 제가 우리 학교 학생들한테도 수능 전날에 통계 자료 다시 한번 꼭 한번 살펴봐야 돼. 통계 자료 중요한 지역들, 특히나 극값을 갖는 지역들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체크해 둬라라고 얘기해 줬는데요. 여러분께도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 특히나 일주일간 여러분들이 새로운 개념들을 보충하시는 것은 조금 어려운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통계 자료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짚어가시면서 고난도 문항에 대비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통계 자료 기후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후와 관련된 통계 자료입니다. 자, 우리 수능 완성에 기온 그리고 강수와 관련된 요 자료가 실려 있는데요. 요 자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것들 여러분들 이미 잘 정리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기온 그리고 강수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이러한 내용들은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내용들까지 같이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기온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북한 먼저 살펴볼까요? 자, 북한에서 기온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지역, 역시나 중강진입니다. 연교차가 가장 큰 곳이고요. 또 원산 또한 기온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중강진이 연교차가 가장 큰 지역이라면
일반적으로 많이 출제되는 지역들 중에서 원산은 최하늘 평균 기온이 가장 높고요. 그리고 연교차가 가장 작은 곳입니다. 그래서 기온, 강수, 기후와 관련된 통계 자료에서는 극값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연교차에서, 그리고 연교차와 최하늘에서 극값을 갖는 지역들이다.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주의를 요하는 지역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 나와 있는 청진, 그리고 평양, 남포인데요. 여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청진과 평양, 남포. 자,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남한의 기온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은 어디일 것 같으세요? 남한에서 강릉이라는 곳입니다. 북한에서 기온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지역은 여기에요. 청진이라는 곳입니다. 공통점이 있죠. 청진과 강릉은 동해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기온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들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청진과 강릉을 중심으로 최하늘 평균 기온과 연교차 관련된 내용들을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최하늘 평균 기온, 청진과 평양, 남포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죠. 청진 최하늘 평균 기온 영하 5.3도가 되고요. 평양은 영하 6도, 남포는 영하 5도입니다. 가장 따뜻한 곳 어디일까요? 네, 바로 남포입니다. 자, 그리고 청진은 평양보다 고위도에 위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동해안에 위치하고 있어서 최하늘에 상대적으로 따뜻하다. 그리고 평양이 청진보다 최하늘에 춥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연교차. 연교차는요, 청진이 27.2도 정도 되고요. 평양이 30.6도, 그리고 남포가 29.5도입니다. 가장 큰 곳은 평양이고요. 그 다음이 남포, 그리고 청진입니다. 그렇죠. 청진. 자, 그래서 청진과 남포가 제시되기도 하고요. 또 청진과 평양이 제시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남포와 평양을 비교하는 내용들이 제시되기도 하기 때문에 요 세 지역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수능 완성에 청진과 개성을 비교하는 내용이 자료 분석에 실려 있습니다. 자료 분석에 실려 있기 때문에 두 지역의 최하늘 평균 기온과 연교차를 비교하는 내용이 문제로 출제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청진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개성이 여기 있죠. 자, 개성과 청진을 비교해보면 개성이 청진보다 최하늘에 따뜻합니다. 그런데 청진보다 저위도에 위치하는 개성이 청진보다 연교차가 크다는 것, 여기까지 잘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북한 살펴봤고요. 자, 남한에서는 정말 중요한 지역들, 가장 먼저 대관령이 있을 것이고요. 기온이 낮은 곳이죠. 그리고 서귀포, 연교차가 가장 작은 곳, 그리고 춘천과 홍천은 남한에서 연교차가 가장 큰 곳으로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다음에 동해안과 서해안의 기온 특징을 비교하는 것도 역시나 꼭 챙겨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릉이 가장 중요합니다. 강릉과 대구를 비교하는 내용, 강릉과 군산을 비교하는 내용, 그리고 이번 수능 완성에 강릉과 목포를 비교하는 내용이 역시나 자료 분석에 실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나 최하늘과 연교차를 다시 한번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는데요. 연교차. 자, 강릉과 대구를 비교해보면요. 강릉과 대구를 비교해보면 대구는 강릉보다 최하늘의 평균 기온이 높습니다. 연교차는 대구가 최하늘 평균 기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최나늘에 워낙에 기온이 높기 때문에 강릉보다 연교차가 크다. 저위도에 위치하고 있지만 대구가 강릉보다 연교차가 크다. 그래서 강릉과 대구를 비교해주면 대구의 연교차가 더 크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강릉과 군산을 비교합니다. 군산 여기 있네요. 군산과 강릉을 비교해보면 강릉의 최하늘 평균 기온이 더 높다. 연교차는 군산이 강릉보다 더 큽니다. 이렇게 적어볼게요. 군산. 다음 목포입니다. 목포. 자, 군산과 목포는 서해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과 강릉, 목포와 강릉을 비교하면 조금 다른 경향이 나타납니다. 자, 강릉과 목포를 비교해보죠. 강릉은 최하늘이 영하 4도, 목포는 1.7도입니다. 따라서 목포가 최하늘에 더욱더 따뜻하고요. 군산과는 반대가 되겠죠. 다음 연교차는 목포가 24.4도가 되겠죠. 그리고 강릉이 24.2도입니다. 그래서 목포가 강릉보다 연교차가 크다. 그래서 목포가 강릉보다 연교차가 크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주의할 지역들, 특히나 강릉을 중심으로 최하늘과 연교차의 분포를 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음 강수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역시 강수 여러분들 주의할 만한 지역들 잘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요. 자, 북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한 하면은 해해산이 연강 수량이 591mm로 최소지입니다. 그리고 청진 또한 강수량이 적은 지역이고요. 자, 반면 요 원산과 장전이 북한에선 강수량이 가장 많은 곳. 주의하셔야 될 것은 여기 있는 삼지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삼지연 있죠? 삼지연은 해산이나 청진에 비해서 연강수량이 많다는 것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쪽 원산과 장전은 동해안에 위치하고 있어서 북동풍에 의한 겨울 강수가 많은 편이다. 이것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여기가 바로 청천강 중상류 지역이기 때문에 여름 강수 집중률이 높다. 자, 다음 남한 역시나 뭐 강수량이 많은 지역들, 적은 지역들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주의할 만한 지역들 먼저 경북의 해안가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강수량이 적은 지역이고요. 또 북동풍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겨울 강수량이 많은 지역이라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경북 해안 지역. 그리고 목포도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요. 목포도 연강 수량이 1164mm니까요. 그렇게 많은 곳은 아니다. 이렇게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주와 서귀포가 또 조금 어려운 지역들인데요. 서귀포는 연강 수량이 1900mm 정도 나오고요. 제주가 연강 수량이 한 1500mm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제주는 제주도에 속해 있지만 생각보다 연강 수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와 대관령을 비교하면은 대관령보다 서귀포의 연강 수량이 많지만 제주와 대관령을 비교하면은 제주의 연강 수량보다 대관령이 더 많다는 것. 이거 이번에 9월 모의평가에 나왔던 내용이죠. 이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제주와 서귀포를 비교해 보면요. 서귀포는 그러니까 남쪽 해안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남서 계절풍이라던가 또는 태풍의 영향을 받아서 여름철에 강수가 많이 내리는 편입니다. 자, 그런데 제주는 북쪽 해안에 위치하고 있어서 북서풍에 의한 강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서귀포에 비해서 제주는 겨울 강수 집중률이 높다. 이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에 비해 제주는 겨울 강수 집중률이 높다. 자, 그래서 우리 겨울 강수량을 비교해 보면요. 사대강이 아니라 서대강이 나오고요. 다음 겨울 강수 집중률을 비교해 보면 강서대가 나옵니다. 자,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냐면 겨울 강수량 자체는 서귀포, 대관령, 강릉 순이지만 겨울 강수 집중률은요. 강릉이 가장 높고요. 그다음에 서귀포, 대관령 순이다. 그리고 제주는 서귀포보다 겨울 강수 집중률이 높고요. 강릉보다도 겨울 강수 집중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제주는 제주도에 속하지만 서귀포와는 또 다른 형태의 강수 형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제주까지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강릉과 대관령도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요. 대관령이 강릉보다 겨울 강수량이 많지만 대관령은 연강 수량 자체가 많기 때문에 겨울 강수 집중률은 강릉이 대관령보다 높다는 것. 그래서 겨울 강수량은 대관령이 많지만 겨울 강수 집중률은 강릉이 대관령보다 높다. 그리고 서귀포와 제주 이 두 지역 간의 강수의 어떤 특성의 차이까지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후하면 통계 자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기온과 관련된 특징적인 지역들과 더불어서 강수와 관련된 특징적인 지역들 잘 정리해 두시기 바라고요. 기후 관련된 통계 문제를 풀이하는 방법은요. 일단 극값을 갖는 지역을 찾아라. 그래서 먼저 극값을 가는 지역들부터 찾아주시고요. 남아있는 지역들 간의 상대적인 기후 특성을 비교하면서 남아있는 지역들 하나씩 연결해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풀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온과 강수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행스럽게 이번 수능 완성에 이 기온 그리고 강수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자료들이 많이 실려 있으니까요. 그 내용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해 가시기 바라고요. 그 내용들을 토대로 문제 풀이하는 연습 마지막 일주일 동안 꼼꼼하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오다넌 생산과 소비 공간의 변화 그리고 인구와 관련된 통계 자료를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BSI는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남아있는 일주일 기적을 만들 수 있는 일주일이 되길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세요. 자, 2강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